2024년 3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70평생 농사지으며 살아온 박순덕 할머니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습관이란 게 그런 겁니다. 남편 윤기철 씨가 새벽 농사 나가기 전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끓여주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엔 남편이 앉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보는 순간 순덕 씨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없구나. 사고가 난 지 이제 보름째였습니다. 윤기철 씨는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가시소. 점심은 밭에서 먹을 끼니? 남편은 아침상을 받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40년을 살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늘 그렇듯 무뚝뚝했습니다. 순덕 씨는 속으로 투덜댔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 평생을 이 모양이네. 하지만 그녀도 말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 2개를 챙겼습니다. 하나는 남편 것, 하나는 자신 것. 점심때쯤 밭에 가서 같이 먹으려고요. 조심히 가시소.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경운기에 올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고갯길에서 큰 트럭과 경운기가 부딪혔습니다. 트럭 기사는 졸음운전이었고 윤기철 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절을 했지만 순덕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간 건가? 상주로 앉아 있으면서도 순덕 씨는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문자가 와 있진 않을까? 전화가 와 있진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순덕 씨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낡은 고무신이 보였습니다. 부엌엔 남편이 쓰던 밥그릇이, 안방엔 남편이 입던 작업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간 기가? 순덕 씨는 남편의 작업복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정작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 먹고 일하고 잠자는 그런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순덕 씨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농기구,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낡은 공구함 하나. 그 공구함은 남편이 평생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손대려고 하면 버럭 화를 내곤 했죠. 그거 손대지 마소. 내 물건이니까. 순덕 씨는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슨 망치, 드라이버, 몸몇 개,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고? 공책을 펼치는 순간 순덕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책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첫 페이지. 2021년 3월 15일. 오늘 병원 갔다 왔다. 의사 말론 3년 일한다. 순덕이한텐
말 안 할란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순덕 씨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팠어. 그날부터 순덕 씨는 매일 밤 그 공책을 읽었습니다. 공책엔 총 1095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3년치 매일매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순덕이가 오늘 된장찌개 끓여줬다. 4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다. 고맙단 말을 못했다. 쑥스러워서. 2021년 5월 1일 오늘 밭에 가다가 넘어졌다. 다리에 힘이 없다. 순덕이가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했다. 2021년 6월 25일 순덕이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보인다.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다.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다. 순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3년 전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혼자 품은 채 매일 아침 일어나 농사를 짓고 저녁이면 이 쪽지를 썼다는 것을. 당신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순덕 씨는 쪽지를 읽으며 남편이 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1년 후 1년이 지났다. 의사는 3년이라 했는데 아직 살아있다. 순덕이 덕분인 것 같다. 그 사람 밥을 먹으면 힘이 난다. 순덕 씨는 쪽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울었습니다. 40년간 무뚝뚝하게만 살았던 남편이 사실은 매일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사고 하루 전 순덕아 내일이면 3년이다. 의사가 말한 시간이 끝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난 아직 살아있다. 내 덕분이다. 고맙다. 사랑한다. 평생 말 못했지만 난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공구함 밑바닥을 한번 봐라.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있을 기다. 순덕 씨는 황급히 공구한 바닥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엔 작은 열쇠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열쇠를 남겨두었을까요? 순덕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공구한 밑바닥에서 발견한 작은 열쇠를 손에 쥔 채 밤새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이 열쇠가 뭘 여는 거고 당신이 날 위해 남긴 게 또 뭐가 있다는 거요? 새벽 5시 순덕 씨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어디 한번 찾아보자. 장롱, 서랍, 창고, 심지어 헛간까지. 하지만 이 열쇠에 맞는 자물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순덕 씨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쪽지에 뭐라고 썼더라? 공구함 밑바닥을 한번 봐라. 잠깐. 공구함. 순덕 씨는 다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공구함을 들어 올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구함 안쪽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당 감나무 밑 1미터. 순덕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감나무 밑을 파라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40년 전 결혼하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심은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크면 우리도 같이 늙을 기다. 남편은 그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무 아래에 무언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순덕 씨는 창고에서 낡은 삽을 가져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땅을 파기엔 힘겨웠지만 궁금증이 힘을 이겼습니다. 으흐, 이 나이에 땅을 파네. 한 삽, 두 삽, 세 삽. 얼마나 팠을까요? 1미터쯤 됐을 때 삽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뭐고? 순덕 씨는 손으로 흙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녹슨 철제 상자가 하나 묻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마당에 올려놓았습니다. 크기는 김치 항아리만 했습니다. 상자 앞면에는 자물쇠가 하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 옆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덕아, 40년 고생했다. 이건 내가 널 위해 모은 거다. 순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순덕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10월 첫 추석 상여금 3만 원. 순덕 씨는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낡은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하나하나 봉투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5월 보리농사 수확 5만 원. 1987년 12월 겨울 품앗이 품삯 2만 원. 1990년 3월 감자 팔아서 7만 원. 1995년 9월 추석 차례 도와주고 받은 돈 10만 원. 4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농사지으며 푼푼이 모은 돈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 땅속에 묻어뒀던 겁니다. 순덕 씨는 봉투를 세어봤습니다. 총 327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마지막 겨울. 배추 팔아서 15만 원. 이제 그만 모으련다. 순덕아,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여행이든 옷 사든 뭐든. 나는 평생 너한테 아무것도 사준 게 없다. 미안하다. 순덕 씨는 그 문장을 읽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장에 갔다가 코트 한 벌을 보았습니다. 진한 남색 코트였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8만 원이요. 8만 원. 당시로선 큰 돈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에 코트 하나 예쁜 게 있던데.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트 작년에 산 거 있잖소. 그래도 그게 이제 낡아서. 낡으면 기워 입소. 돈이 어디 있다고. 순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남편이 몰래 창고로 가는 걸 봤습니다. 뭐 하러 가는 거고? 순덕 씨는 몰래 창고 쪽으로 가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낡은 통장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돈이 없네. 순덕이한테 코트 하나 못 사주네.
남편은 통장을 다시 넣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은 있구나. 순덕 씨는 봉투들을 하나하나 펼쳐 놓았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총 2,300만 원가량 되었습니다. 농사꾼이 40년간 모은 돈치고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신, 이걸 언제 다 모았어? 순덕 씨는 봉투들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상자 바닥에 하얀 봉투 하나가 더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는 다른 봉투들과 달리 깨끗하고 새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에게 꼭 읽어줘. 순덕 씨는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40년을 함께 살면서 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해준 적이 없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왜 그랬을까? 쑥스럽고 창피하고 또 남자라는 게 그런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다 변명이었다. 난 그냥 용기가 없었다. 너한테 내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2021년 3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난 처음으로 두려웠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너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 채 가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결심했다. 남은 시간 동안 매일 너를 위한 쪽지를 쓰기로.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을 땅 속에 묻어두기로. 언젠가 내가 이걸 찾으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라 생각했다. 순덕아,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무뚝뚝하게 굴어도 화를 내도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어줬다. 따뜻한 밥을 해주고 낡은 옷을 기워주고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난 이제야 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여행도 가고 예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어라. 나는 평생 너한테 해준 게 없다. 단 한 번도 여행을 데려간 적도 선물을 사준 적도 없다. 그게 늘 미안했다. 순덕아, 나는 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저 세상 어디선가 나는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리고 언젠가 내가 오면 그땐 내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마. 40년간 못해준 그 말을 그때 할란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순덕아, 꼭 건강해라. 그리고 웃으며 살아라.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라도 행복해라. 너의 남편 기철이가. 순덕 씨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바보 같으. 이런 말을 진작에 하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쑥스러워서 못했다. 미안하다. 순덕 씨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순덕 씨는 눈물을 닦고 다시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P.S. 창고 오른쪽 선반 세 번째 빨간 상자를 봐라. 거기 또 뭐가 있다. 순덕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또 뭐가 있다고? 순덕 씨는 황급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오른쪽 선반 세 번째. 거기엔 정말로 빨간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 상자를 내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 씨와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사진 맨 밑에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USB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에게 내 목소리. 순덕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순덕 씨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와 손자가 사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았습니다. USB 안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순덕아 들어봐. MP3. 순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덕아, 나다. 기철이. 이 목소리 듣고 있으면 내가 벌써 죽었겠지. 허허.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밖에 말 못해서. 순덕 씨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근데 이건 편지로는 못 쓸 것 같아서 이렇게 녹음한다. 순덕아, 사실은 말이다. 순덕 씨는 숨을 죽이고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끊긴 지 벌써 10초가 지났습니다. 왜 안 나오는 거고? 고장 난 건가? 순덕 씨가 마우스를 움직이려는 순간 순덕아, 이 말을 하려니까 숨이 막힌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건데. 에휴, 순덕아, 사실은 우리 아들 준호 말이다. 준호가 대학 갈 때 말이야. 순덕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준호, 아들이 왜? 1998년이었지. 준호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우리 집안이 얼마나 기뻤는가. 온 동네 잔치집이었지. 그렇습니다. 1998년 겨울 아들 준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시골 농사꾼의 아들이 서울대에 붙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농사꾼 집안에겐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 씨와 남편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등록금을 어떡하지? 우리 통장엔 100만 원밖에 없는데. 걱정 마소. 내가 어떻게든 구해올 기다. 어떻게, 어디서 그 큰 돈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기다. 당신은 걱정 말고.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순덕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300만 원 있다. 등록금 내고도 남을 기다. 어디서 났어, 이 돈이? 당신 설마. 아니다. 그냥 친구한테 빌렸다. 나중에 갚으면 되제. 순덕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손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져 있었고 손톱 밑엔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당신, 막노동 나간 거 아이가. 아니다. 아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아, 그때 내가 거짓말했다. 친구한테 빌린 돈이 아니었다. 순덕 씨는 스피커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때 3개월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울 건설 현장에 막노동을 나갔다. 하루
5만 원씩 받았다. 90일 동안 일해서 450만 원을 모았다. 그 돈으로 준호 등록금을 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쓰라고 통장에 넣어뒀다. 순덕 씨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그걸 미안하다, 순덕아. 숨겨서 근디 말하면 당신이 말릴 것 같아서 그냥 혼자 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경운기 타고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가고 거기서 서울까지 버스 타고 올라가고 저녁 8시에 내려와서 밭에 나가 일하고 몸이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디 준호 생각하면 참을 만했다. 순덕아, 나는 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 우리 아들 대학 보낸 것,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순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그렇게 고생했구나. 그리고 순덕아, 또 하나 고백할 게 있다. 순덕 씨는 눈물을 닦고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2005년 내가 큰 수술 받았을 때 말이다. 자궁암이었지. 순덕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005년 여름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 이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이었다. 그때 우리 통장엔 200만 원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우리 집 뒷산 땅을 팔았다. 순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뒷산을, 그 땅을? 그래,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 2000평짜리 당시 시세로 1200만 원 받았다. 그 돈으로 내 수술비 내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 순덕아, 너한테 말 안 한 이유가 있다. 말하면 내가 수술 안 받는다고 할 것 같아서. 순덕 씨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당신 바보 같으이.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아이다. 땅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땅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사람은 다시 못 산다. 순덕아, 사실 나한테 꿈이 하나 있었다. 꿈, 나는 젊었을 때 서울 가서 사진관을 하고 싶었다. 사진 찍는 게 좋았거든. 순덕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사진학원도 다녔다. 부모님이 농사 이어야 한다고 하셔서 말 못하고 몰래 다녔다. 제대하고 나서 서울로 가려고 했다. 사진관 취직 자리도 구해놨었다. 근데 내가 나타났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 1982년 봄 이웃집 잔치에서. 아, 이 사람이다.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이다. 그래서 서울 가는 거 포기했다. 사진관도 포기하고 집에 남아서 농사 지었다. 후회했냐고? 단 한 번도 안 했다. 너랑 결혼해서 준호 낳고 이 집에서 40년 살았는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순덕 씨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그런 꿈이 있었구나. 순덕 씨는 문득 자신도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맨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철이에게 언젠가 줄 편지들. 순덕 씨도 남편 몰래 40년간 편지를 써왔던 겁니다. 1985년 3월 10일 여보, 오늘 당신이 밭에서 일하다
넘어졌다고 들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말은 못했지만 당신이 다칠까봐 늘 무서워요. 1990년 7월 20일. 여보, 오늘 준호가 아빠 멋있어라고 했어요. 당신 얼굴이 얼마나 환했는지. 당신이 좋은 아빠라는 거 저는 알아요. 1998년 겨울. 여보, 요즘 당신 손이 이상해요. 굳은 살이 더 생겼고 피곤해 보여요. 혹시 몰래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돼요. 하지만 물어보진 못하겠어요. 당신이 말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2005년 여름. 여보, 오늘 수술 잘 끝났어요. 당신이 옆에서 손잡아줘서 무섭지 않았어요. 수술비 어떻게 구했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까요. 고마워요. 순덕 씨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 417개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덕아,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했는지 모르겠다. 순덕 씨는 깜짝 놀라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도 나는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나랑 사는 게 힘들었나? 나 때문에 고생만 한 거 아닌가? 만약 내가 너한테 짐이었다면 미안하다. 순덕아, 나는 간다. 근디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다. 말로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론 매일 말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나는 또 너를 찾을 기다. 순덕 씨는 스피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바보 같으이. 나도 평생 당신을 사랑했는데. 순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자신이 써왔던 417개의 편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덕 씨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 말 들려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40년 내내. 말은 못했지만 매일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순덕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도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는 걸. 이제는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녹음을 듣고 자신이 써왔던 417통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순덕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순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새벽인데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엄마가 부탁 좀 할 게 있는데 네. 무슨 부탁인데요? 아버지 사진관 하고 싶어 하셨던 거. 너 알았니? 사진관요. 아버지가요? 처음 듣는데요. 그래. 아버지가 말 안 하셨으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알았어. 아버지 녹음 들었거든. 녹음이요. 무슨 녹음을요? 나중에 다 들려줄게. 근데 지금은 엄마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순덕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진전을 하나 열고 싶어.
사진전이요. 엄마가요? 아니다, 엄마가 찍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찍은 사진들로. 아버지가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아버지가 평생 몰래 사진을 찍어왔더라고. 순덕 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빨간 상자 밑에 또 다른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상자. 순덕 씨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 씨가 밥하는 뒷모습, 순덕 씨가 빨래를 넣는 모습, 순덕 씨가 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 순덕 씨가 잠든 모습, 순덕 씨가 감나무 아래 앉아 있는 모습, 모두 순덕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총 847장, 40년간 남편이 몰래 찍어온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이런 걸 찍고 있었구나. 사진 뒷면엔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봄, 순덕이 첫 봄맞이 제일 예쁜 날. 1998년 여름, 준호 대학 합격 축하하는 날. 순덕이가 제일 많이 웃었다. 2010년 가을, 환갑 맞은 날, 여전히 예쁘다. 2024년 2월 마지막 사진. 마지막으로 담는 순덕이 평생 사랑했다. 2주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본 세상, 윤기철이 40년간 담아온 사랑. 순덕 씨는 남편이 찍은 847장의 사진을 모두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1095개 쪽지 중 일부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사진전 소식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고, 기철이가 이런 솜씨가 있었구만. 우리가 몰랐네. 순덕이 사진이 이렇게 많아. 지철이가 얼마나 순덕이를 사랑했으면. 와, 이거 진짜 프로 사진작가 수준인데요. 할아버지가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순덕 씨의 손녀 지은이가 전시실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거 봐요. 순덕 씨가 달려갔습니다. 거기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안엔 사진 한 장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순덕 씨와 기철 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982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아, 이 사진 기억하나? 우리 처음 만난 날이다. 나는 그날 너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다.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기다. 너를 선택하고 너와 결혼하고 너와 함께 늙을 기다.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다. 고맙다, 순덕아. 2024년 3월 14일, 기철. 순덕 씨는 그 쪽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순덕 씨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빈 액자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어젯밤 밤새워 쓴 편지였습니다. 순덕 씨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기철아, 이 편지를 당신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듣고 있겠죠.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고백할 게 있어요.
당신이 쪽지 1095개를 쓰는 동안 나도 편지 417개를 썼어요. 당신 몰래 언젠가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주지 못했어요.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우리 둘 다 참 바보 같았어요. 당신이 물었죠.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지, 당신이 나한테 짐이었는지. 여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40년 내내.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갈 때 나는 당신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당신이 저녁에 피곤한 얼굴로 돌아올 때 나는 당신 어깨를 주물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로 못했어요. 표현이 서툴러서. 여보,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선택해줘서, 나와 40년을 함께 해줘서.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사랑은 넉넉했어요. 비록 말은 없었지만 우리 마음은 통했어요. 여보, 나도 약속할게요. 당신이 나를 평생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당신이 꿈꿨던 사진관, 내가 이루어줄게요. 이 사진전이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의 사진을 보고 당신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품고 살았는지. 여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땐 말할게요. 첫날부터 사랑해요라고, 고마워요라고,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나도 당신한테 갈게요. 천천히. 2025년 봄, 기철사진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갤러리가 서울 종로에 문을 열었습니다. 윤기철 씨가 40년간 찍은 사진 847장이 전시되었고 그의 1095개 쪽지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덕 씨가 쓴 417통의 편지도. 개막식 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보며 울었고 쪽지를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저도 우리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요. 당연한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네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우리 남편도 이랬을까요? 말 안 했지만 사랑했을까요? 전시회가 끝난 저녁, 순덕 씨는 홀로 갤러리에 남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봤어요? 당신 사진전 대성공이에요. 사람들이 다 당신 사진 보고 감동했어요. 당신 꿈 내가 이뤄준 거예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처음엔 당신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이젠 알겠어요. 당신이 안 간 거예요. 여기 이 사진 속에, 이 쪽지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보, 약속했죠? 다음 생에 만나면 첫날부터 말할 거라고. 그때까진 기다려줘요. 나도 천천히 갈게요. 당신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사진들 보러 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지 말아요. 여보, 사랑해요. 40년 동안 말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말할게요. 사랑해요, 기철아.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작은 행동 속에서 전해집니다. 윤기철 씨와 박순덕 씨는 40년간 말 한마디 없이 살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1095개의 쪽지로, 417통의 편지로,
847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말하면 더 오래 남습니다.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사랑을 말해보세요. 윤기철 1953년부터 2024년까지, 박순덕 1955년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40년 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어디선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바칩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오늘이라도 전해보세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